이제 흑룡강 중리 흑하 주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흑하란 것은 검은 물이란 뜻인데요. 역시 흑수와 똑같습니다. 혹시 흑하에서 맺어진 아이운 조약을 아십니까? 아이운 조약. 1858년도에 러시아와 청나라 간에 맺어진 조약이거든요. 이 불평등 조약에서 청나라는 흑룡강 이북의 땅 총 100만 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에 뺏기는 겁니다. 60만 평방킬로미터는 뺏기고요. 40만 평방킬로미터는 일단 유보시킨 겁니다. 그리고 1860년도 베이징 조약 때 이 40만 평방킬로미터의 연해 지역까지 동시에 뺏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운 조약이 굉장히 유명한데, 아이운 조약은 동네 조그만 마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진짜 큰 도시, 그리고 건너편에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와 만난 곳이 바로 흑하시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악이 쭉 북상했는데 여기서 비로소 흑룡강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흑하시죠. 뭐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특히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연히 똑같이 마카 지역과 아니면 그보다 더 먼저 인류 문화가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BC 16세기 경우에는 동무와 예맥 등이 흑하시 북부와 눈강 유역 일대에서 거주했다. 이게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카 지역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이 지역에서도 중국 학자들은 이 시기에 BC 16세기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원조선 시대 때 여기에 동호인들과 예맥인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학자들의 설입니다. 이들은 동이와 예맥을 구분하고 있지만 같을 가능성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와 직접 관련된 예맥이라든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 동호인들이 이 주변 지역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일치도 왕해편에는 아까 똑같은 거지만 여기에 동호와 산용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학자들은 3세기 무렵에 부여 영토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그 이전부터 원조선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흑하시 하면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흑하사변이죠. 또는 자유시위 참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또는 독립전쟁이 결국 크게 좌절된 사건인데요. 우리랑은 이래저래 연관이 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일찍부터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동강시라는 지역이 나타나거든요. 동강시는 사실은 흑룡강과 그리고 우스리강과 그리고 송악이 만나는 곳이에요. 동강군데 여기 삼강구라고 그러잖아요.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 그리고 당연히 이 건너편은 러시아 땅이니까 중화 변경. 흑하시에도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동강시에도 똑같이 이렇습니다. 특히 흑하시와 달리 동강시는요, 여기 살던 사람들을 혁철족이라고 부릅니다. 허저, 해젠 이렇게 부르고요. 이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은 나나이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족인데 중국과 러시아, 청나라, 러시아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각각 다른 명칭으로 각각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가게 되면은 역시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화 또는 어문화 연관된 흔적들이 많이 있고요. 이건 제가 만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사진을 아빠가 줘서 제가 가져온 것이죠. 얘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물고기 껍질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바로 찍은 건데 이렇게 물고기 껍질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전 근대 시대에는 이런 물고기 껍질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의복이라든가 모든 공예품의 원자재가 돼요. 자작나무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문화권과 연관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가까운 송화강이라든가 기타 강 지역에서도 큰 물고기가 잡히니까 이런 어피 문화가 발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이해할 때는 이제 단순하게 이해는 안 되죠. 농경문화권이자 틀립니다. 기마문화권이다. 틀립니다. 기마문화, 농경문화, 어업문화, 해양문화 이 모든 게 어우러진 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이고요. 여기에 고조선 또는 원조선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라죠. 이것도 보면은 그 당시에 민속박물관에 전시한 거지만 어피로 아래 위 옷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높이상이라고 해서 사슴 가죽으로 옷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슴 가죽이든 동물 가죽으로도 옷을 만드는 거죠. 이게 혼재하는 곳이 바로 아무르강 주변 지역, 흑룡강 주변 지역입니다. 부여인들도 당연히 이렇게 녹피로 된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고구려인들도 당연하고.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온 땡땡이 무늬의 옷들은 모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피는 남아있지 않지만 어피도 입었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왼쪽에 그림을 보니까 발구 위에, 눈썰매 위에 여기 동물이 있습니다. 곰을 이뤘다는 동물들이 실려 있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수렵문화 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할머니가 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어렵문화도 발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건국신화 또는 건국사실을 얘기할 때 주몽은 삼국사에 나타날 때 선사자, 즉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즉 사냥꾼이에요. 이때 사냥꾼은 초원의 사냥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고기 사냥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냥꾼의 문화라는 것 우리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왼쪽에는 곰이에요. 이쪽에는 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곰 토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곰 모양의 돌덩어리를 갖다가 붙여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여기 무당들이 나름대로 춤을 추고 있는데 아래쪽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슴 토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노란 입은 사람들은 여기서 일종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동강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강시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하바로브스크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바로브스크. 하바로프라는 탐험가 또는 총독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인데요. 원래 이름은 만주의 백력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당나라 시대 때는 흑수도독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보였던 동강시 건너편에 있는 곳이 하바로브스크. 그리고 흑룡강과 송화강과 우스링강이 만나는 삼강의 또 여기. 그래서 바로 여기서 벌어진 전쟁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효종 때 있었던 나선정벌의 무대. 뭐 여기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가 말하는 독립전쟁의 한 장소이기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는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무역을 하천무역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는 워낙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지만 아직까지도 시베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하천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지역 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이걸 찾는 작업 속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920년대 초에는 장장님의 군대가 해군을 결성했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군이죠. 여기 흑룡강 수군 함대를 건설한 겁니다. 장장님은 유명한 군벌이잖아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고 여기에 관동군이 진출했는데 관동군은 송화강 그리고 흑룡강에 강방함대라는 용어를 가진 함대를 편성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강이 말 그대로 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또는 수군이라는 용어가 있는 겁니다. 강방함대. 그래서 일본 측의 자료를 보니까 당연히 그 함대 각 선박의 명칭과 제형과 특성까지도 장점 포죠. 이런 것까지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렇게 군대의 기선들이 활동할 정도의 공간이라면은 선사시대 그리고 전 군대의 고대시대는 얼마나 많은 배들이 오고 갔을까. 그러니까 홀주선이 얕은 돛담배들 같은 경우는 거대한 함선이라도 이 흑룡강과 송화강 일대에서 얼마든지 항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 고조선 그랬을 경우에 또 원조선 그랬을 경우에 해양문화가 또는 강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르강의 하류는 너비가 1.5km에 달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하구의 폭이 1.5km에 달아요.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러시아의 탐험가들, 미국의 탐험가들이 이 지역을 조사하거든요. 그때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폭우가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강들이 있고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사냥이라든가 어업 활동한 것들이 샅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바롭스크를 지나서 쭉 동북상하던 아무르강, 흑룡강은 드디어 니콜라이프스크 항, 러시아의 최초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던 곳이죠. 여기서 멈추고 바로 건너편은 사할린이 있고
왼쪽에는 오츠크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흔히 말하는 동해의 한북쪽인 타타레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흑룡강 아무르강의 모습인데요. 특히 하바로브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물 색깔이 매우 검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그 유명한 하바로브스크. 극동에서는 제정 러시아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러시아의 왕족과 귀족들이 마지막으로 피난온 이 하바로브스크,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 물이 이렇게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는가 증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스카치알리안 암각화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은 흑룡강이고요. 아무르강이고요. 그 앞에 세운 비인데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증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많은 암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한 것이고요. 이 암각화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울산 반고대라든가 그리고 울산의 대곡리 암각화 그리고 고령 양전론 암각화의 일부와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았던 러시아로선 나나이족, 강 건너편의 혁철족, 이 동일한 주민들인데 이들의 그 생활 민속을 담은 겁니다. 왼쪽에는 북을 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여러 사람이 군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이는 나무는 흔히 말하는 신단수죠. 단군 신화 나온 신단수, 즉 신단수화란 말이 나오죠. 태백산종 신단수화 이런 용어 나왔을 때 신단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양적으로는 생명의 나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샤만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샤만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 건국 신화에서 환웅이 내려올 때 그리고 나머지 신들이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오는 나무 이게 바로 신단수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류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민들을 얘기했잖아요. 아무르강에 4,500 이상이 되는 큰 넓은 긴 속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처음 출발했을 때는 크게 몇 개의 종족 집단은 나눠져요. 그런데 이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다른 명칭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언어가 불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고 생활 습성은 당연히 생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종족들은 대부분 첫 번째는 고아시아 계통이다. 두 번째는 퉁구스 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아시아 계통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알타이어 사용 집단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주민들이고요. 그리고 퉁구스인들은 우리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축이 돼서 고아시아 계통민들이 쭉 북상을 오고 다시 뒤를 이어서 퉁구스인들이 상륙하다 보니까 이제는 퉁구스 계통의 주민들이 연해지 북부 지역이라든가 심지어는 캄차카에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민속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숲과 숲 사이의 강을 타고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보이는 것처럼 앞에는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인이 있고 뒤에는 또 남자가 있고 주변에 물건들이 있고 조그만 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천 무역을 담당하는 주민들이죠. 자, 이제 우스리강을 살펴봅니다. 발해 15부 중에 하나죠. 솔빈부의 내부를 흐르는 강인데 당나라 때 부르는 명칭은 안고골수, 그 다음에 금나라 때는 아리무나, 그리고 온나라 때를 거쳐가지고 청나라 때 오소리강으로 불려졌고요. 이 오소리강을 보통 우스리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우스리강은 실질적으로 청나라 때 처음 등장한 명칭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스리강은 바로 흥계호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러시아 말로 항가, 그리고 중국말로 신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흥계호에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넓죠. 가보면은 그냥 바다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흥계호는 4분지 1은 중국 영이 되고요. 4분지 3은 러시아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지만은 주로 러시아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죠. 1858년도에 아윤 조약, 그리고 본격적으로 1860년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여기는 완벽하게
러시아에게 뺏기게 된 것이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간에는 아직까지도 국경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특히 성장해가는 중국으로서는 이런 지역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발굴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 덕에 우리는 우리 역사, 특히 그동안 감춰졌던 옥조의 역사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흥교의 모습인데요. 여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찍었는데 바로 이 술빈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말을 바레인들은 육로를 거쳐서 압록강 하구까지 운반했고 거기서 배를 통해서 당시 당나라에 수출했습니다. 자, 수분하죠? 수분하, 수입분한데 역시 우스리스크 시를 통과하는 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바레성 있는 산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당연히 바레인들은 이렇게 강변 방어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분하의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저는 거기에 올라가서 내리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록 청지를 흐르는 강인데 우스리스크 시내에서 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강 바로 옆에 제가 사진을 찍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이상설 선생님의 유비가 있습니다. 우스리스크는 최재형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독립전쟁의 요람지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물론 신안촌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독립전쟁의 핵심 역할을 한 지역은 바로 우스리스크 지역입니다. 최재형 선생 비롯해서 이상설 선생이 계셨고 그 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길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했죠. 그랬을 경우에 이상설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우리가 이곳에 가서 이상설 선생 유오비를 세운 겁니다. 전해지는 말로는요, 우리 고려인들이 이 강을 수입푼 강이 아니라 슬픈 강이라고 불렀답니다. 슬픈 강. 우리 민족의 어떤 슬픔을 그분들이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뭐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고, 그래서 주변 지역에 가면은 발해 성토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